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회 두 번째 시간 새로운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에 우리가 어디까지 했냐면 가위, 경선 혹시 기억나나요? 저번에 가로선은 위선, 그리고 세로선은 경선이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어디를 했었냐? 교과서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 15페이지에 있는 작은 규모의 위치 표현에서 랜드마크까지 배웠고, 거기서 우리는 가로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본격적으로 이 가로선을 가지고 어떠한 내용들, 쉽게 말하면 미도와 관련된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여러분이 16페이지부터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학습 목표부터 한번 살펴볼 건데요. 자, 첫 번째 내용을 보게 되면 위도에 따른 기온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위도의 차이가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위도라는 것은 인간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요? 하게 되는데, 여러분이 한번 이 위도에 대해서 알기 전에 한번 지구본을 한번 봅시다. 잠깐만 한번 교과서라던가 아니면 선생님이 나와 있는 PPT를 잠깐 볼게요. 보게 되면 지구가 이렇게 있어요. 지구가 있는데 태양빛이 바깥에서 들어오게 되면 모든 태양빛이 똑같이 들어오진 않습니다. 왜냐면 지구는 이렇게 완전 평평하지 않고 둥그스름하게 모양이 나와 있기 때문에 위쪽과 그 중간 지점, 그리고 아래 지역에 들어오는 태양빛의 양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을 무슨 말이라고 하냐면 일사량이라고 합니다. 일사량. 그래서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와서 넓은 지역으로 분산되는 것은 북극 지역이나 남극 지역이 될 거고, 중간 지점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위도, 그리고 가장 낮은 지역인 저위도 지역에서, 보통 적도라고 하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은 햇빛의 양, 다른 말로는 일사량이 들어올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햇볕을 받는 양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위도에 따라서 이렇게 일사량, 아까 말했던 햇빛의 양이 다르다고 했는데, 그러면 저위도 지역, 중간에 적도 지역과 그리고 북극이나 남극 지역, 어느 지역이 더 추울까요? 당연히 여러분 알다시피 북극이라든가 남극이 더 춥겠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햇빛의 양이 다른 거예요. 적도 지역에 있는 것은 아주 햇빛이 가깝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햇빛의 양이 들어오지만, 북극이나 남극 같은 고위도 지역에서는 햇빛의 양이 상대적으로는 적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의식주라든가 생활양식 등이 많이 다르다고 할 수 있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옛날에 한번 태국이라는 곳에 한번 갔다 왔어요. 여러분도 혹시 해외여행을 가본 친구가 있다면 우리나라하고 밑에 좀 낮은 지역인 저위도 지역의 날씨가 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좀 더 위의 지역, 예를 들면 러시아라든가 아니면 여러분 중에 북극에 갔다 온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지역에 간 친구들은 상당히 날씨가 춥다는 것도 알 수 있어요. 그 모든 차이의 원인은 무엇이다? 바로 위도의 차이가 나타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위도에 따라서, 그러면 여러분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날씨의 차이가 있다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다면 계절의 차이, 여러분이 말하는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인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봄의 날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반구 지역,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호주라든가 이런 지역에서는 지금의 계절에 정반대되는 계절을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지금 가을이겠죠. 왜 이런 차이가 나타나는지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지구의 자전이라 합니다. 지구는 북극과 남극을 연결하는 자전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데, 이 축은 23.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지구는 자전을 하는 동시에 태양의 주위를 주기적으로 도는데, 이를 지구의 공전이라고 합니다. 지구가 23.5도 기울어진 채로 태양의 주위를 돌기 때문에 북반구와 남반구가 태양으로부터 받는 에너지의 양이 달라집니다. 6월부터 8월에는 북반구가 태양열을 가장 많이 받고 남반구가 태양열을 가장 적게 받습니다. 이로 인해 북반구와 남반구의 계절 차이가 발생하여 6월부터 8월에 북반구 중위도 지역은 여름, 남반구 중위도 지역은 겨울이 됩니다. 12월부터 2월에는
북반구가 태양열을 가장 적게 받고 남반구가 태양열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이로 인해 12월부터 2월에는 북반구의 중위도 지역은 겨울, 남반구의 중위도 지역은 여름이 됩니다. 영상 잘 보았나요? 자, 그러면 한번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지구는 지금 자전축이 몇 도 기울어져 있다고 했죠? 23.5도가 기울어져 있다고 합니다. 지구가 동그랗게 있으면 지구가 살짝, 선생님처럼 살짝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가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태양의 빛이 항상 똑같이 가는 것이 아니라 가끔씩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계속 계절의 차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북극 지역, 남극 지역에는 아무래도 일반적으로 계속 똑같은 날씨를 가지지만 그 중간 중위도 지역 같은 지역에서는 계절이 일반적으로 4개의 계절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만약 우리나라는 보통 북반구라고 얘기해요. 북반구라는 것은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북쪽에 있는 것을 북반구, 적도를 기준으로 해서 남쪽에 있으면 남반구라고 하게 되는데, 지금 여러분은 봄이게 되면 아까 말했던 남반구 지역, 호주 같은 지역은 지금 가을이 될 거고, 이제 좀 있으면 우리가 엄청 더운 여름이 될 거예요. 여름이 되면 그때는 다른 지역에는 겨울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계절이 반구를 중심으로 해서 전혀 반대의 계절을 가진다는 것은 다 공전의 차이 플러스 23.5도 기울어져 있는 자전축의 차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 특이한 현상이 하나 있네요. 이게 뭘까요? 바로 백야 또는 극야라는 현상인데, 백야 같은 경우에서는 하루 종일 태양이 지지 않는 특이한 현상입니다. 극야라는 것은 밤만 계속되는 이제 어두운 날씨를 나타내는 게 특징인데,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아주 북지방이라든가 아주 남지방 이렇게 끝지역에는 보통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이기도 해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밤 어떨까요? 어떤 친구들은 하루 종일 밤이니까 너무 좋아, 게임을 매일 할 수 있어, 이럴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 하루 종일 낮이면 나 밖에 뛰어나기 너무 좋겠네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선생님의 생각에는 밤이든 낮이든 적당하게 변화가 와 있어야지 괜찮은 거지, 계속 같은 게 있는 건 별로 좋은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백야 현상 그리고 극야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아무래도 북쪽이라든가 남쪽 지역 아주 끝 지역에 해당되는 고위도 지역에 해당하는 곳들이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지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까요? 아까 말했던 아주 극단적인 더운 날씨를 가지는 저위도도 아니고, 북쪽이나 남쪽 같은 각도가 큰 고위도 지역이 아니니까 바로 그 중간 지점인 중위도 지역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중위도 지역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태양이 고도가 높고 낮의 길이가 긴 때는 여름, 반대로 태양이 낮고 낮의 길이가 짧을 때는 겨울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우리나라 주변에 있는 국가들은 다 중위도 지역에 해당됐던 모든 나라들은 이런 4계절을 보통 가진다라고. 자, 그럼 계절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들의 생활은 어떻게 다를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남반구와 북반구의 생활이 아주 반대인데, 북반구 지역에서는 아무래도 햇빛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세다 보니까 햇빛을 많이 받기 위해서 남향집을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남반구는 북향집, 이런 식의 차이가 있고, 남반구와 북반구가 이렇게 계절이 다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화적인 교류라든가 다양한 물질거래 같은 게 상당히 활발하다고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예를 들면 과일을 먹고 싶은데 봄에는 보통 딸기가 나죠. 근데 이 딸기를 먹고 싶은데 갑자기 지금 현재 날씨가 보통 가을이에요. 그러면 비닐하우스에서 밖에 먹을 수가 없지만, 지금 호주 같은 반대 지역에서는 우리가 가을이었다면 거기는 봄이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농작물 같은 거를 서로 교환하거나 아니면 물물 거래를 할 수도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지금 여러분의 봄이 날씨가 괜찮지만 여름이 되면 막 너무 더워요. 그래서 나 시원한 지역을 가고 싶어. 그럴 때는 여러분이 남반구 지역에 있는 나라로 놀러 가게 되면 정반대의 계절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관광산업 등도 발달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교과서 17페이지에 있는 한번 문제를 잠깐 풀어볼게요. 여러분이 두 가지의 빈칸이 하나 있을 텐데, 남반구와 북반구는 무엇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보면 밀이 생산된다 저기 나와 있고, 남반구와 북반구에서 어떤 차이점이 있다. 자, 여러분 아까 내가 계속 얘기했던 이야기, 답이 무엇일까요? 시간은 3초 줄게요. 네, 바로 답은 여러분에게 계절이 반대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반구와 북반구는 왜 그런 차이가 나타난다? 아까 말했던 위도의 차이다.
그리고 북반구와 남반구의 차이. 지구는 공전합니다. 거기다 하나 더 한다면 지구는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23.5도. 자, 여기까지만 잘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확인학습만 풀어볼게요. 자, 확인학습을 보게 되면 적도와 극지방의 기온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 또는 무슨데요? 2번, 3번까지 한번 잠깐의 시간을 줄 테니까 여러분이 풀어보세요. 잘 풀어보았다면 여기까지 우선 마무리하고 바로 다음에 아까 말했던 가로선이었던 위도, 위선을 배웠다면 이번엔 반대, 세로를 배우겠죠. 세로 같은 경우에는 해당되는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인 세경을 잘 떠올라서 바로 경선 또는 경도라고 할 수 있는데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끊지 말고 계속 갈 거예요. 자, 여러분 이번에는 아까 말했던 가로선을 넘어서서 이번에는 세로에 대한 얘기할 건데 위치와 인간생활, 경도에 대해서 한번 말해 볼게요. 아까 말했던 가로에 대해서는 보통 계절이라든가 기온의 차이가 나타나는 걸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공전까지. 이번엔 반대로는 세로선, 경도라든가 경선의 차이에 따라서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경도에 따른 이번에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아까는 계절이었죠. 이번에는 시간의 차이에 따라서. 두 번째, 경도에 따라서 인간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도에 따라서 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라고 방금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이해가 좀 잘 안 될 거예요. 자, 시차가 발생하는데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루는 몇 시간으로 이루어져 있죠? 옛날에 아마 내 생각에는 무슨 노래 제목도 있었는데 24시간이 모자라면서 24시간이에요. 24시간. 자, 헛소리 했고 지구의 자전 하루는 24시간 동안 돌게 되는데 알다시피 원이라는 것은 한 바퀴 회전의 각도가 몇 도냐면 360도입니다. 자, 그러면 360 나누기 24를 하게 되면 여러분은 빠르게 계산하면 각은 15도가 나타날 거예요. 그래서 15도의 차이에 따라서 시간이 어떻게 되냐? 1시간씩 차이가 물리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15도의 차이에 따라서 나라마다 시간이 조금은 다르게 돼요.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와 중국 같은 경우에는 시차가 이렇게 1시간 좀 넘게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는 10시간 가까이 넘게 차이가 났고 이런 식으로 시차라는 것이 발생하게 돼요. 왜냐면 우린 다 위도가 다르기 때문에. 지구본을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날짜 변경선을 기준으로 해서 그리고 반대편에는 어느 나라 전에 얘기했던 본초 좌우선이라는 걸 기준으로 했던 나라, 옛날에 잘 나갔던 섬나라인 바로 영국의 기준으로 해서 이제 영국과 정반대는 이 지역을 보통 빵시 또는 12시 기준에서 그 왼쪽 축 또는 오른쪽 축에 따라서 하나하나 한 선마다 바로 아까 말했던 시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1시간씩. 각도는 15도. 자, 본초 좌우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영국의 그리니치 천문대라는 곳을 기준으로 이제 시작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리니치를 기준으로 해서 플러스 왼쪽, 마이너스 왼쪽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 시간이 바뀌게 되는데 자, 여러분의 좀 약간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해서 한번 본문 내용을 봅시다. 본초 좌우선이라는 것은 경도, 이때가 바로 빵도가 기준이죠. 기준. 그래서 세계의 표준 시간, 일반적인 시간 같은 경우에는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해서 정하게 됩니다. 날짜 변경선 아까 말했던 그 그리니치 천문대의 정반대되는 180도를 딱 기준으로 해서 그 반대되는 기준이 날짜 변경선이 되는데 갑자기 생뚱맞게 날짜 변경선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 가볍게 영상 하나만 잠깐 시청하고 나서 그 내용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상의 위치를 나타내는 경도. 그 기준이 되는 경도 0도선을 본초 좌우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본초 좌우선의 정반대에 있는 경도 180도선을 날짜 변경선이라고 합니다. 왜 이 선을 날짜 변경선이라고 할까요? 지구의 시간은 본초 좌우선을 기준으로 15도마다 1시간씩 동쪽으로 갈수록 빨라지고 서쪽으로 갈수록 늦어집니다. 따라서 동경 180도선은 본초 좌우선보다 12시간이 빠르고 서경 180도선은 본초 좌우선보다 12시간이 늦습니다.
이처럼 두 선이 만나는 지점에서 24시간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기준으로 날짜 변경선을 설정한 것이죠. 그리고 이 시차를 반영하기 위해 날짜 변경선의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 때는 하루를 더하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 때는 하루를 뺍니다. 그런데 왜 날짜 변경선은 직선이 아니라 구부러져 있을까요? 만약 날짜 변경선이 직선이라면 같은 나라 안에서도 지역에 따라 날짜가 달라지는 혼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 날짜 변경선을 육지나 섬을 피해 구불구불한 모양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시차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발생하고 또한 날짜가 왜 변경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이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시차가 우리의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예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어떤 모 연예인이 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아마 내 기억에는 예전에 우리나라가 새벽에 축구 월드컵을 봐야 됐어요. 그런데 유럽에서 월드컵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축구를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막 새벽 2시 되면 새벽 3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유럽 당시 연예인이 뭐라고 했냐면 왜 유럽 사람들은 왜 새벽에 축구를 할까요? 그래서 옛날 농담 아닌 농담이 약간 퍼진 적이 있어요. 진짜 유럽 사람들이 뭐 예를 들면 새벽에 축구하는 걸 좋아할까요? 그런 건 아니겠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아침 9시겠지만 예를 들면 보통 반대편에 있는 지역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녁이 될 수도 완전 오후 시간대가 될 수도 이런 식의 시간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한번 예를 들게 되면 아까 말했던 축구 얘기 좀 더 하게 되면 여러분이 혹시 여러분 남학생들 중에서 뭐 여학생도 됐고요. 예를 들면 해외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저는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뭐 프리미어 리그라든가 이런 외국의 스포츠 경기를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는 밤 또는 새벽 시간에 축구를 봐야 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시간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 그 외에도 유럽에 있는 거 말고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친구랑 전화를 할 때도 예를 들면 여러분이 시간 차이 같은 걸 잘 계산해서 확인을 해야 돼. 발음이 왜 이러니? 확인을 해야지 여러분이 잘 친구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과서 19페이지에 보게 되면 상당히 복잡하게 모형이 나타나 있는 다양한 나라들의 표준시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 표가 너무 복잡하지만 우리나라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이렇게 빵도에 해당하는 지역이 있어요. 빵, 숫자 빵. 그러면 플러스 1에 해당되는 지역 또는 마이너스 1에 해당되는 지역은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현재 시간. 여러분이 지금 사회를 보고 있는 아침 10시를 기준으로 아침 9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침 9시면 플러스 1이 된다면 이 지역은 지금 오전 10시가 된 거예요. 반대로 왼쪽에 마이너스 1 같은 경우에는 오후 8시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왼쪽으로 가면 갈수록 시간이 느린 거 그리고 오른쪽으로 갔을 때는 시간이 빨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것을 머릿속에 잘 기억해 주길 바라요. 한번 예시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문제 자료 1번 한번 볼게요. 자, 우리나라가 지금 아침 9월 22일 오전 9시라고 하게 되면 이제 시간을 여러분 계산하게 되면 답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영국 런던, 미국 뉴욕 같은 거 시간 한번 계산해 봅시다. 네, 잘 해보았을 거라 생각하는데 영국의 런던 같은 경우에는 같은 날 오전 12시 정도가 될 거예요. 오전 12시. 지금 한번 다른 말로는 자정이 되겠죠. 반대로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몇 시가 되냐? 이제 날짜가 변경돼서 이제 9월 21일 오후 7시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의 날짜라든가 시간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 왜 발생하냐? 아까 말했던 지구의 각도에 따라서 지구의 자전축에 따라 달리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세로, 경도 또는 경선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내가 사는 세계의 마지막 파트 바로 지리 정보와 정보 기술이란 부분인데 이 파트가 끝나게 되면 여러분이 드디어 힘들게 걸어왔던 1단원이 끝나게 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지만 자, 어쨌든 지리 정보란 무엇인가부터 시작하게 될 건데 여러분 한번 지리 정보의 의미 또는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그럼 지리 정보가 뭐야?
지리에 관련된 정보인가? 맞아요.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하고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는 가볍게 몸을 한번 풀어볼 건데, 자, 몸을 풀기에 앞서서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기술이라는 교과서 몇 페이지냐면 20페이지에 나와 있는 여기 아마 그림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나에게는 불타게 짜증나는 그림일 수도 있는데 아마 두 친구가 데이트라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3시에 땡땡 서점 앞에서 보자면서 여학생이 남학생한테 시간 약속을 잡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그 다음부터는 친구와 하는 일반적인 행동과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죠? 어떤 핸드폰을 보고 여러분이 버스를 타고 어느 앞에 있는 약속 장소에 만나게 되는 과정까지 다 일반적인 여러분의 모습인데, 자, 여기의 내용까지 보게 되면 문제 1번 나리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을 주는 매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술이 무엇인지 한번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면 답을 한번 교과서 잠깐 볼게요. 네,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이 아마 빠른 길을 찾아봤을 거예요. 여러분 중에 스마트폰이 있는 친구도 있고 없는 친구도 있겠지만 스마트폰, 예를 들면 구글 지도라든가 네이버, 다음 지도 같은 걸 확인해서 여러분이 길을 찾는 걸 할 수도 있을 거고, 그 외에도 여러분이 버스 안내 시스템이라고 있어요. 버스가 여러분이 아마 보통 버스 정류장 가게 되면 버스가 몇 시, 몇 분 등에 도착합니다 라는 뜨는 거 있죠. 그런 걸 통해서 알아볼 수도 있을 거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또 하나 더 한다면 여러분이 영화관 같은 것도 이제 핸드폰을 통해서도 예매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이 스마트폰이라든가 다양한 기술 등을 통해서 다양한 여러분의 정보를 얻고 활용할 수 있는데, 자, 그렇다면 이 얘기를 왜 하고 있느냐? 바로 이것에 플러스 정보라는 거에다가 앞에 지리를 붙게 되면 지리 정보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정의를 볼게요. 자, 교과서 21페이지와 같이 PPT를 보게 되면 지리 정보의 의미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리 정보라는 것은 지리적 현상과 관련된 지식과 정보를 뜻해요. 지식과 정보.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도로 표지판, 뭐 그 외에도 아파트에 여러분 살고 있다면 아파트 배치도도 있을 거고, 아니면 지하철을 타게 된다면 지하철 노선표, 이런 것도 다 여러분의 다양한 지리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리 정보의 이제 종류 같은 경우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거는 한번 확인차 한번 보기만 하세요. 공간 정보, 속성 정보, 관계 정보,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위치라든가 특징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지리와의 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정보를 구분할 수 있는데, 이거는 그런 게 있구나 하면서 넘어가도 괜찮은데, 더 중요한 것이 다음에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거 바로 무엇이냐?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수집을 하느냐? 바로 세 가지의 방법이 있습니다. 손가락이 왜 이래? 세 가지. 손가락이 좀 짧아요. 자, 어쨌든 지리 정보를 수집하는 이 세 가지는 간접조사, 직접조사, 원격 탐사, 이 세 가지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좀 중요하니까 교과서 21페이지 아무 빈 공간에다가 요 세 개만 한번 적어 볼게요. 간접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도라든가 인터넷, 문헌 자료 등을 통해서, 직접조사는 여러분이 가장 쉬운 방문을 하는 거예요. 직접 가가지고. 그리고 원격 탐사는 여러분이 할 수는 없지만 쉽게 인터넷 등에서 찾을 수 있는 항공사진이나 또는 위성사진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봅시다. 예시. 인터넷 전자지도라든가 위성사진 이런 것들 한번 볼 건데, 여러분이 인터넷 전자지도는 어디 있냐면 바로 인터넷에 금방 찾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성재중학교에 탁 치게 되면 네이버나 다음, 구글 같은 데서 다행히 여러분의 지도 같은 걸 찾아볼 수 있고, 위성사진은 여러분이 클릭 몇 번만 하게 되면 위성의 모양도 나타내서 금방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인터넷 전자지도는 여기가 아마 어느 지역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여기가 아마 전주 같아요. 전주 월드컵 경기장이 보이는 거 보니까. 이 전주 지역은 이게 아까 말했던 게 인터넷 일반 지도였다면 위성사진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좀 모양이 많이 특이하죠? 초록색에 무슨 벽돌 모양 같이 생긴 게 있네. 이런 거 뭐냐면 아마 논밭일 겁니다. 논밭. 그리고 동그란 왼쪽에 변기 모양이 좀 그렇고, 무슨 뚜껑처럼 하얗게 생긴 이 모양이 뭐냐면 아까 말했던 전주인데 상징인 전주 월드컵 경기장입니다. 아마 제가 봤을 때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이 아마 공장 단지가 아닐까 추측이 돼요. 공장. 자, 넘어가서 그러면 원격 탐사, 아까 멀리서 보는 이런 것도 어떻게 찍냐? 항공기가 이제 나란히 날아가서 보거나 아니면 여러 사진을 같이 찍습니다. 그래서 겹쳐서 찍은 다음에 이것을 나중에 분석해서 하나를 합치게 되면 하나의 항공사진이 만들어지게 되고, 인공위성이 바깥에서 지구를 쏘게 되면 오른쪽의 그림처럼
이제 북극 빙하가 나타난다 이런 식의 그림을 찾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알겠어요. 그럼 지리 정보가 뭔지는 알겠어요. 어쨌든 지리에 관련된 다양한 정보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간 및 지역에 관련된 정보들을 지리 정보라고 하는구나 라고 알겠어요. 그럼 이걸 어디다 써먹냐? 이거 왜 외우는 거야? 우리가 뭐하러 이걸 하고 있냐 했을 때 우리는 사실 이것을 위해서 이 지리 정보를 힘들게 밟아왔던 겁니다. 바로 영어로 하면 좀 있어 보인다 표현 좋겠죠?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GIS라고 해요.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렇게 말하는데, 자, 지리 정보 시스템은 다양한 지리 정보를 디지털 자료로 변환시켜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활용하는 것을 GIS라고 합니다. 지리 정보 시스템.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쉽게 추출할 수도 있고 요구에 맞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한번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게 좋은 예시일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옛날에 한창 하던 게임이 있었어요. 게임. 여러분이 이거 좀 비슷한 게임이 시뮬레이션 게임이 뭐가 있냐면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을 들어본 친구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사실 그 게임 해보진 않았지만 그거와 유사한 장르의 시뮬레이션이라는 게임이 있는데, 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뭔가 리얼하게 느낄 수 있는, 내가 직접 체험할 수 없지만 체험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것을 시뮬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시뮬레이션 게임 중에 이건 뭐냐면 도시 건설 시뮬레이션이라고 하는 시티즈 스카이라인이라는 게임이었어요. 자, 여기서 이게 아마 이 지도, 이 그림이 아마 선생님이 옛날에 만들었던 도시의 약간 그림인데, 자, 보게 되면 요것은 다양한 지리 정보의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렇게 빨간색에 나타나는 이게 무엇인지 여러분이 알 수 있을까요? 자, 이게 뭐냐면 바로 도로입니다. 도로 중에서 어떤 도로냐? 도로에 상당히 많은 교통량을 나타내는 도로예요. 빨간색은 차가 무지하게 많이 다닌다. 그리고 초록색 연한 것은 차가 별로 다니지 않는다. 자, 이것을 이제 지리 정보를 이제 시스템을 받게 되면 이제 여러분이 만약에 도시를 건설하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머리를 굴릴 수 있겠죠. 빨간색 지적이 너무 많이 막히는데 어떻게 하면 이것을 많이 편리하게 할 수 있을까? 차가 막히지 않게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이 고칠 수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도로를 더 놓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도로가 마음에 안 드니까 부셔버릴 수도 있고, 물론 부셔버리면 안 되겠지만 그런 식으로 여러분이 변화를 만들 수 있는 게 지리 정보 시스템입니다. 하나만 좀 더 볼게요. 요거 같은 게 빨간색이 뭐냐면 여러분의 소음을 나타내는 그 지도 모양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할 때 예를 들면 맨날 집에서 잠을 자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머리 위에서 비행기가 휙 지나갑니다. 뭐 한두 번이야 신기할 수 있지. 근데 이게 매일매일 아침, 점심, 저녁마다 비행기가 윙 지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스트레스 지수는 폭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소음이라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소음이 많은 도시에 사는 걸 별로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아이디어를 낼 것인가? 주변에 도시를 박살낼 수도 있고, 아니면 나무 같은 것을 많이 심어가지고 도시의 소음을 줄이는 방법도 할 수 있고, 방음벽을 설치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양한 정보 시스템을 모아가지고 이제 분석하고 판단하는 과정을 여러분이 나중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뭘 알아야 된다? 바로 GIS라는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GIS 말고 하나 더 중요한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GPS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자, GPS는 왠지 여러분이 조금 익숙할 수 있을 겁니다. 어디에 많이 쓰냐면 여러분의 자동차라든가 이런 걸 타게 되면 자주 볼 수 있는 T맵 같은 내비게이션에서 많이 볼 수 있어요. 정확히 말하면 지오그래피 포지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여러분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현재 자신의 위치를 신호를 쏴가지고 여러분 쏘게 되면 그것을 신호를 다시 받아서 위치를 정확하게 나타내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GPS가 나온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어요. 선생님이 예를 들면 한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GPS가 있긴 있었는데, 내가 GPS를 잡는다, 핸드폰을 잡으면 어떻게 되어 있냐? 홍제중학교에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내가 잡혀 있는 핸드폰의 위치는 예를 들면 양천향교에 있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큰 오차 범위가 발생했었는데, 최근에는 이런 게 많이 오차가 줄어들고, 최근에는 어떻게 하냐면 게임이라든가 다양한 AR 같은 증강현실 시스템에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옛날에 한창 유행하는, 요새는 좀 안 하게 되는 포켓몬고라는 게임이 있었어요. 왜냐면 어떤 특정한 지역에 포켓몬이 나타나면 그걸 여러분이 잡거나 하는 그런 게임도 있었는데, 게임뿐 아니라 다양한 군사라든가 다양한 목적 등에도 사용하고 있는 것이 GPS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GIS와 GPS의 중요한 차이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만 언급을 할게요. GIS는 지리 정보 시스템, GPS는 위성 위치 시스템이라고 해서 포지션, 그리고 인포메이션,
인포메이션 정보, 그리고 포지션은 위치예요.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 꼭 한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 넘어가서 교과서는 22페이지에서 마지막 지리정보기술은 정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일까에 대한 간단한 예시를 다시 볼 건데 한번 다시 봅시다. 아까 했던 얘기가 다시 한번 반복이 될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내비게이션 아니면 길찾기 프로그램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 두 번째로 아까 한우리가 했던 여러분의 교통 안내 서비스 같은 이런 버스 안내 시스템도 있을 겁니다. 또 한번 GPS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했던 포켓몬 같은 증강현실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에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공공 부분에서 지리정보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 공공이라는 것은 여러분의 국가라든가 여러분의 다양한 사람들의 복지 등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쓰고 있냐, 세 가지인데, 교통 시스템, 아까 말했던 도로망 같은 게 얼마나 막혀 있는지를 알 수 있고, 두 번째로는 일기예보, 마지막으로는 어떤 특정한 지도, 공공지도라고 하는 세 가지 부분에서 많이 사용한다고 하는데, 좀 중요하니까 이것도 같이 한번 필기를 교과서 오른쪽 22페이지나 23페이지 어디든 상관없어요. 거기다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 잘 적었나요? 그러면 다시 한번 예시를 보면 아까 말한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 이렇게 도로가 어디가 막히고 어디가 막히는지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공지도에서는 특정한 주제, 아마 이거는 평창올림픽 때 사용했던 지도일 거예요. 그래서 선수 사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뭐 여러분이 먹고 싶은 장소 이런 걸 안내해주는 안내 지도 같은 게 특정한 주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 정도 정보가 정리가 됐을 거예요. GIS, GPS 그리고 이런 지도들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이런 내용을 잘 봤으니까 마지막으로 확인학습 한번 해보면서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 잘 들었나요? 오늘 이때까지 한 게 보면 여러분이 좀 복잡한 내용은 뒷부분보다는 앞부분이 조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경도라든가 위도 같은 부분에서 여러분이 많이 헷갈리는데, 다시 한번 내용을 차근차근히 교과서를 통해서 읽어보고 필기한 내용도 잘 정리해서 머릿속에 숙지하고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모르는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을 통해서 해주길 바래요. 뭐 구글 클래스룸에서도 해도 되고, 여러분이 유튜브 댓글을 달아도, 아니면 SNS 등에서 여러분이 저를 찾아도 괜찮습니다. 발음이 왜 이래? 저를 찾아도 괜찮습니다. 자, 오늘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